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현대병, 만성병의 원인은 저산소증이다. 여기서 저산소증이란 신체가 산소 부족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피가 좋으면 모든 게 좋아지고 피가 나쁘면 온몸이 병투성이로 된다. 첫 시작으로 먼저 세 개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질 과제인데 아마 아무도 확답을 잘 모르실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공기를 호흡하지만 왜서 어떤 분들은 정력이 넘치고 뇌도 맑고 그와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기력도 부족하고 또 항상 뇌가 흐려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노인분들은 기력이 부족하는 게 제일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신체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산소라고 하면 누구든지 먼저 빈혈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빈혈이 있는 노인분들은 아주 적어요. 그러면 빈혈이 없는데 왜서 노인분들은 보편적으로 젊은이들보다 산소가 훨씬 부족할까요? 분명히 빈혈 외에 다른 요소가 산소의 이용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요소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제는 대부분 노인분들은 기력이 부족한 데다가 또 쉽게 다양한 만성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좀처럼 어떤 만성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셨다 할지라도 일단 평소에 신체 보강을 잘 하셔서 정력이 넘치는 노인분들은 생각 밖으로 만성병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신체가 약한 젊은이들은 또 온갖 만성병에 쉽게 걸립니다. 여기서 신체가 약하다고 하면 역시 신체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만성병이란 나이와 많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꼭 나이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산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쉽게 만성병을 걸리는 게 아닐까요? 이상 세 개 문제를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이 세상은 현대병, 만성병이 오랜 세월 동안 기승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유효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이란 게 그래요. 약을 맞게 쓰면 쉽게 낫는 법입니다. 지금 고치지 못하는 병이 너무 많잖아요. 분명 맥을 잘못 짚고 약을 잘못 쓴 게 분명하다고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에서 잘못 짚고 있는 맥을 바로 잡을까 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은 이 강의의 부제목에도 공감을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피가 충분히 좋으면 우리의 신체는 모든 게 좋아지고 피가 나쁘면 온몸이 병투성이로 된다. 사실 피가 좋다는 말은 신체에서 산소가 쉽게 이용되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혈액은 산소 외에 다른 많은 영양물질을 운송하고 있지만 그런 영양물질의 크기는 너무 작아요. 나노미터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운송이 약간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산소를 제외한 다른 영양물질은 별탈 없이 목적지에 배달이 될 겁니다. 그와 반면 산소는 적혈구에 담아서 운송하고 있는데 적혈구의 직경은 7,000에서 8,000 나노미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양물질보다 덩치가 1000배 이상 더 큽니다. 그래서 운송상 또는 혈관상 자그마한 차질이 생겨도 산소에 대한 영향이 제일 심각하겠죠. 우리 현재 이 사회는 저산소증 현상이 너무 흔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잘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미 너무 잘 인정되어 있는 바 저산소증은 꼭 다양한 질환을 일으킵니다. 다만 저산소증의 심각 정도에 따라서 질병의 정체도 정도상의 차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 세상은 저산소증이 너무
때문에 이것이 빚어놓은 질환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야겠죠. 그래야 도리에 맞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산소증이 사방에 퍼져 있지만 저산소증이 원인으로 된 질환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와 반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현대병, 만성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거의 모두 병의 원인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딘가 단단하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 그림 보세요. 지금 현대사회에 이 저산소증 현상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은 꼭 다양한 건강 문제를 조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많으면 꼭 다양한 건강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반면으로는 지금 현대병, 만성병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병, 만성병의 원인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을까요? 이 무지무지하게만 저산소증 현상이 바로 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현대병, 만성병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적이고 더 합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방금 얘기한 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모든 게 제 자리를 찾은 게 아닙니까? 저의 이 강의는 9개 시리즈로 나누어졌는데 첫 강의는 지금 병원에서 혈액에 관해 무시된 부분을 설명하면서 최우수의 혈액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여서 지금 이 사회는 저산소증 현상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이 드러납니다. 제2강에서 미소순환 장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저산소증과 통증, 저산소증과 불면, 저산소증과 고혈압, 심장병, 저산소증과 비만, 당뇨, 저산소증과 다양한 뇌의 질환, 저산소증과 콩팥, 저산소증과 간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강의는 뒤의 다른 강의의 기초 지식이 되기에 이 두 강의를 꼭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1강, 병원에서 무시하고 있는 저혈구의 약점들. 건강은 모든 분들의 관심이 끄이는 화제입니다. 건강을 말하자면 누구든 이런 모습이 문득 떠오를 겁니다. 즉 안색에 환하고 혈기가 좋고 두 눈에 전기가 보이고 그리고 뇌가 맑고 기력이 넘치고 쉽게 피곤하지 않고 잠이 잘 들고 깊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건강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최고 상태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피, 즉 혈액이겠죠. 어떤 분들은 혹시 산소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좋으면 신체는 자연히 산소를 충분히 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산소를 충분히 누리기에 막 젊은이들 같은 활기를 보이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산소를 적게 얻어서 활기가 적습니다. 이런 차별의 근본적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바로 피가 좋고 나쁨의 차이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만약 혈액이 좋지 않으면 우리의 신체 그리고 뇌는 여전히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산소가 부족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산소 호흡기를 찬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도움이 될 뿐 피가 좋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넘치는 기력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우수의 혈액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부터 최우수의 혈액을 달성하는 데 갖춰야 할 요점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 과정에서 저산소증이 형성되는 원인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제가 이 현대사회에
저산소증 현상이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다고 주장함을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영향주는 요소들, 최우수한 혈액을 만들려면 산소를 영향주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겠죠. 명심해야 할 것은 산소를 영향주는 모든 요소 중에서 단 하나만 문제돼도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의 100%의 산소는 빨간색을 띤 적혈구에 담아서 운송합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철저하게 연구해야죠. 우리의 혈액이 빨간색을 띠는 원인이 바로 적혈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혈액과 적혈구를 똑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실 피가 좋다는 말은 적혈구가 좋다는 말입니다. 적혈구가 좋으면 신체는 충분한 산소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체가 활기를 넘치고 온몸의 모든 장기도 제대로 잘 돌아갑니다. 이것이 적혈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적혈구는 원반 모양이며 중앙부가 오목하고 세포획은 없습니다. 적혈구 자체도 세포이지만 산소를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모든 산소를 다른 세포들에게 바칩니다. 굉장히 헌신적이죠. 우리 신체에서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산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는 세포핵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자신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의 수명은 길지 않아요. 적혈구가 새롭게 태어나서 노쇠에 되면 제거되는데 모두 12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넉 달인 셈입니다. 사실 매일마다 자그마한 양의 노쇠된 적혈구가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우리의 신체는 매일마다 제거된 양만큼 새로운 적혈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적혈구의 총량은 대충 변하지 않겠지요. 이것을 적혈구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매일 갱신되는 적혈구의 양은 아주 적어요. 신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양의 0.8% 뿐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모든 적혈구를 전부 새롭게 바꾸는 데 120일 걸리고, 즉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적혈구의 수명도 120일, 그리고 모든 적혈구를 완전히 갱신하는데 역시 120일 걸립니다. 이런 현상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신체가 약하든 강하든 나이가 젊든 늙으시든 정성만 충분히 들이시면 누구든지 최우수한 혈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적혈구는 폐에서 산소를 싣고 혈액을 따라서 산소를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운송해 가서 온몸의 모든 세포들에게 산소를 공급합니다. 적혈구가 산소를 운송하는 것은 트럭이 짐을 나르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트럭과 마찬가지로 적혈구는 산소라는 짐을 싣고 다닙니다. 산소를 싣는 장소가 따로 있고 산소를 담는 장소가 따로 있고 산소를 담는 특수 용기가 따로 있고 운송하는 도로가 있고 또한 산소를 푸는 장소가 따로 있으며 그리고 산소를 푸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세부적인 절차에서 하나가 차질이 생겨도 산소의 운송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신체는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부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요해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병원에서 중시하고 있는 요소들, 즉 적혈구의 수량과 히모글로빈质量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혈구의 수량. 적혈구 자체는 트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많이 운송하려면 당연히 트럭이 많을수록 좋겠죠. 적혈구의 수량이 바로 트럭의 수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적혈구의 수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혈구의 수량이 너무 적은 경우를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흔히 듣는 그런 빈혈의 한 가지입니다.
저혈구 재생에는 식초가 중요한데 평소에 식초를 반찬에 두고 먹는 습관이 있으면 재생불량성 빈혈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히모글로빈. 석탄을 실을 때는 트럭의 바구니에 석탄을 무작정 실으면 되는데 산소를 실을 경우는 다릅니다. 산소는 기체라서 특수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소가 막 사방에 날아다녀 큰 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고 공장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다시피 산소는 산소병 같은 특수한 용기에 담아서 씁니다. 그래서 트럭이 산소를 운송하려면 산소를 담은 산소병을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인체에는 히모글로빈이 있는데 히모글로빈은 산소병처럼 산소를 포착해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모글로빈은 적혈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트럭입니다. 이 트럭이 산소를 운송하려면 산소를 담은 이런 산소병을 싣고 다녀야겠죠. 적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혈구 자체는 직접 산소를 잡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적혈구는 이런 산소병과 비슷한 히모글로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모글로빈이 산소를 포착해서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혈구가 산소를 운송하려면은 그 산소를 품고 있는 히모글로빈을 운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산소를 많이 운송하려면은 이런 산소병 같은 히모글로빈의 수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히모글로빈의 수량이 적으면은 산소를 적게 운송하겠죠.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히모글로빈이 부족할 때는 보통 철 성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런 현상을 철성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빈혈은 역시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는 빈혈의 한 가지입니다. 적혈구의 수량과 히모글로빈의 질량만은 지금 병원에서 충분한 중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 들어갈 나머지 다른 요소들은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거의 무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그러면 먼저 적혈구 변형성. 처음 듣죠? 적혈구 변형성이란 말을. 변형, 그 말 그대로 적혈구의 모양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적혈구의 변형성이 좋으면 피도 맑습니다. 반대로 피가 흐릴 때는 적혈구 변형성도 좋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고 푹 쉬고 일어날 때 적혈구의 변형성이 좋고 일터에서 바삐 시간을 보낸 후 저녁 무렵에서 막 피곤을 느낄 때는 역시 적혈구의 변형성이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은 적혈구 변형성이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일터에서 막 버티든가 또는 밤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적혈구의 변형성이 짧은 시간에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적혈구의 변형성은 또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 노인들은 적혈구의 변형성이 좋은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보강을 잘 하셔서 좋은 컨디션을 누리고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적혈구의 변형성이 좋습니다. 혈당이 높든가 지방이 흐를 때 역시 적혈구의 변형성이 안 좋습니다. 그러고 보면 적혈구의 변형성이 엄청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느 누군가 의사의 입으로부터 적혈구 변형성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죠. 어떤 병원에서는 혈액 유변성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대충 적혈구의 변형성을 판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의사들은 그것을 바로 잡을 수단이 없습니다. 이젠 감이 좀 오겠죠. 적혈구 변형성은 중요한 건강지수로 될 수 있지만 병원에서는 아예 무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적혈구 변형성이란 개념은 의학 연구 분야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지 병원에서는 아직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의학 연구란 말과 병원이란 말은 서로 틀린 말입니다. 정혈구 변형성은 영어로 erythrocyte deformability, erythrocyte flexibility, erythrocyte rigidity 등으로 표현되는데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정혈구 변형성과 관련된 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병원에서 정혈구 변형성을 무시하고 있는 원인은 아마 이렇습니다. 정혈구의 변형성이 악화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면 신체의 저산소증도 조금씩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저산소증이 조성한 병증은 다양하고 또 그 병들과의 관련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이런 병증을 꼭 저산소증과 직접 관련되는 확실한 근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단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혈구 변형성이 나빠서 이루어진 저산소증은 보통 심한 저산소증이 아니기에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화된 변형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별히 좋은 수단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정혈구의 변형성이 왜서 산소에 대해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쯤 많이 궁금하시겠죠? 사실 정혈구 변형성은 산소를 싣는 장소에 또는 산소를 푸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와 상관됩니다.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 장소에 꼭 들어가야 산소를 싣든가 또는 풀든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산소를 싣든가 또는 풀든가 하는 것은 모두 모세혈관 속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폐에 있는 폐포의 모세혈관 속에서 산소를 싣고 혈관의 말단에 가서 조직세포들에게 산소를 풀어줄 때는 역시 조직세포 곁에 있는 모세혈관이라는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혈구가 산소를 풀려면 반드시 먼저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야 하고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후에야만 산소를 푸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서 꼭 모세혈관일까요?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체의 구석구석에는 모세혈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조직세포의 곁에는 꼭 몇 갈래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세포들은 곁에 있는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의 모든 모세혈관을 한 갈래로 만들어서 직선을 만든다면 그 길이는 무려 15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지구를 4번 정도 돌릴 수 있는 길이입니다. 놀랍죠? 두 번째, 모세혈관의 직경은 엄청 작습니다. 그러니까 정혈구가 모세혈관을 지날 때는 되게 느리겠죠. 그런데 느리게 흘러야 산소를 풀을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모세혈관의 직경은 얼마 되는가 하면 머리카락보다 10배 이상 가늡니다. 대단하죠? 머리카락의 직경은 60 마이크로미터이고 모세혈관의 직경, 즉 여기서 내경을 말합니다. 4에서 6 마이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늡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소동맥, 이게 소정맥, 이 가운데 이게 직행통로. 그런데 직행통로가 좀 굵어요. 직경이. 그래서 직행통로 옆에 이렇게 뻗어진 그 직경이 아주 가는 게 이제 있죠. 이게 빨간 게.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애들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모세혈관 옆에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많습니다. 이 그림에서 단지 모세혈관을, 그 세포를 2개만, 계란 모양의 그 세포를 2개만 딱 그렸습니다. 모세혈관의 내경이 이처럼 작으니까 그 속을 지나는 정혈구의 흐름은 엄청 느립니다. 그러나 정혈구가 산소를 푸는데 충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지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혈구의 크기가
모세혈관의 내경보다 크게 만들어 있는 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적혈구가 이 모세혈관 속에 꼭 들어가야 하지만은 이 적혈구의 덩치가 오히려 모세혈관의 내경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믿겨지지 않지요? 막 이거 덩치가 더 큰 놈이 어찌 쟤보다 작은 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까? 황당한 것 같지만은 이게 바로 생물 진화의 신기한 점입니다. 해결책은 바로 적혈구가 충분히 변형해서 모세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기를 조금 담은 풍선과 흡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생김새가 적혈구를 닮았습니다. 이 풍선의 직경은 이만큼 크잖아요. 이 튜브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은 이 풍선은 공기가 적게 담고 있기 때문에 임의의 모양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폭 작은 이 튜브, 이 구멍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리가 간단합니다. 쉬운 도리입니다. 변형만 충분하면은 쉽게 이 튜브, 자기보다 작은 직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혈구의 직경은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이고 모세혈관의 직경은 내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에서 6 마이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좀 더 큰 셈입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충분한 변형을 거쳐서 제 덩치보다 작은 모세혈관 속에 들어갑니다.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면은 적혈구와 혈관벽 사이에는 심한 마찰이 생기겠죠. 적혈구가 더 크니까요. 그래서 적혈구는 이 마찰력 때문에 한결 더 느린 속도로 이 모세혈관을 빠져나가면서 산소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또 이 그림입니다. 만약 적혈구의 변형성이 좋지 않으면은 적혈구는 이 모세혈관 속에 못 들어갑니다. 방금 얘기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못 들어가면은 산소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혈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직경통로 있잖아요. 그래서 변형성이 안 좋은 적혈구는 이 직경통로를 거쳐서 이 정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소정맥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직경통로에서는 산소를 풀 수 없겠죠. 그래서 산소를 담은 채 심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그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짐을 푸는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짐도 풀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낭비가 엄청나겠죠. 만약에 이런 트럭이 많을수록 낭비가 더 심하고 목적지에서는 짐을 적게 받겠죠. 마찬가지로 일단 변형성이 안 좋은 적혈구의 수량이 많을수록 신체는 꼭 산소를 적게 얻게 되고 저산소증에 빠집니다. 변형성이 안 좋은 적혈구의 수량이 많을수록 신체의 저산소증은 더 심해지겠죠. 이런 수량의 변화는 보통 조금씩 발생되기에 사람들의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런 변화가 누적되어서 뒤에 가서 저산소증이 심각해지고 과연 병을 조성시켰다 할지라도 도무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단서가 잡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빈혈은 없지만 남들과 똑같은 공기를 마셔도 여전히 기력이 부족한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노인들은 특히 적혈구의 변형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력이 부족하고 온갖 만성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 예외의 경우는 평소에 신체를 잘 보강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들은 적혈구 변형성이란 도리를 모르고 있지만 보약을 드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적혈구의 변형성을 잘 유지하고 있기에 기력도 좋고 신체도 건강한 겁니다. 적혈구의 변형성을 영향주는 요소들은 주로 유리기, 지방혈, 고혈당 등이 있습니다.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리기가 많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피가 받으면은 저혈구의 변형성이 점점 나빠지고 저산소증을 초래합니다. 현 시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산소증 현상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스트레스란 신체의 어느 조직이 과량의 부담을 받아가지고 그 조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이때는 그 조직이 너무너무 많은 산소를 소모할 텐데 그러면은 그 조직이 바로 저산소증에 빠지고 저산소증이 결국 유리기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기는 또 저혈구의 변형성을 파괴해서 또 저산소증으로 또 몰아가고 이게 악성순환입니다. 고혈당은 저혈구의 변형성을 내려서 고혈당, 지방혈은 저혈구의 변형성을 내려서 신체를 저산소증으로 몰아가지만 지방혈과 고혈당이 조성한 저혈구 변형성의 문제는 지방과 혈당의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저절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리기가 조성한 저혈구 변형성의 차질은 항산화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회복할 수 있는데 신체의 항산화제가 부족할 경우 저혈구 변형성은 계속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체는 저산소증에 빠지고 저산소증은 또 반대로 유리기를 유발하고 이 유리기는 또 계속 저혈구의 변형성을 파괴합니다. 결국 악성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저혈구의 변형성을 파괴하는 세 가지 주요한 요소는 유리기, 지방혈, 고혈당입니다. 그래서 이 세 요소가 저혈구 변형성을 파괴합니다. 파괴하면은 그 온 몸이 저산소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저산소증이 빠질 때는 유리기를 많이 유발합니다. 근데 유리기를 또 유발하면은 또 저혈구 변형성을 한결 더 안 좋게 파괴하겠죠. 그러면은 이 저산소증이 더 심해지고 또 저산소증은 더 많은 유리기를 유발하고 이래서 여기에서는 악성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혈과 고혈당은 저혈구의 변형성을 파괴하지만은 만약에 이 둘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은 지방혈과 고혈당이 조성한 저혈구의 변형성은 제대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는 유리기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신체는 항산화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저혈구의 변형성이 좋지 않습니다. 성호르몬도 항산화제입니다. 여성분들은 갱년기 후에 성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 저혈구 변형성이 많이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뒤에는 신체도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저혈구의 변형성을 좋게 만들면 실제적인 효과는 어떤지 건강상에 가져오는 그런 변화는 어떤지 궁금하시겠죠. 여기서 신뢰를 먼저 두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혈구의 변형성이 좋아지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전반적인 건강 효과를 가져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혈구의 변형성이 좋아졌지만은 아무런 효과를 느낄 수 없는 예입니다. 그래서 먼저 효과가 좋은 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뭐뭐뭐 소프트 젤의 효과는 참 신기하다. 나는 20대 나이인데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건강 제품을 먹은 적 있다. 예를 들면 인삼, 영지, 티베트의 사프란, 그리고 수입품인 나토효소, 아스타잔틴 등이 있다. 이 제품들은 모두 다소 효과가 있다. 특히 미국산 아스타잔틴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항산화제라고 하지만 재미난 점은 뭐뭐뭐뭐 소프트젤처럼 효력이 빠르지 못하고 효력이 오래 지속할 수 없으며 효능이 넓지 못하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은 여러 면으로 나의 건강을 도와준다.
예를 들면 탈모, 뇌열, 온몸이 쏘이는 듯한 아픔, 피곤증,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세, 식욕 항진 등 모든 면이 좋아졌다. 어제 발견한 예를 들자면 러닝머신 위에서 원래 구급 속도로 반시간만 뛰면 숨이 헐떡거리던 것이 지금은 숨도 별로 차지 않고 반시간 뛴 후 더 뛰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튿날에 종아리도 아프지 않다. 이 모든 게 온몸에 산소가 충분하다는 표현이 아닌가. 바로 뭐뭐뭐뭐 소프트젤의 효능이다. 하나의 열쇠로 하나의 자물쇠를 열지만 뭐뭐뭐뭐 소프트젤은 건강의 만능 열쇠다. 이분의 예를 들으시니까 효과가 신기할 정도로 좋지요. 이분이 언급한 이 소프트젤은 여러 가지 식물성 항산화제 액기스로 만들어졌는데 주로 저결구 변형성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업성 냄새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려고 이 제품의 진짜 이름은 감췄습니다. 인삼은 누구든지 다 아시죠? 저희 판단으로는 인삼도 사실 저결구 변형성을 올려 전반적인 건강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인삼의 생물학 이름은 진성 파나시아입니다. 그 뜻은 인삼이 만병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파나시아는 만병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혈액 또는 산소는 온몸의 모든 세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가 좋아지면 필연코 온몸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반대로 피가 안 좋으면 온몸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망가지겠죠. 제가 거의 10년 동안 이 소프트젤을 먹어왔는데 효과는 인삼보다 훨씬 좋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신기한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산소증에 대해서 제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훨씬 깊은 연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효과가 안 좋은 예를 봅시다. 한 주일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도 느끼지 못했다. 이 약을 안 먹은 것과 별로 차별이 없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효과를 가져왔는지 궁금하다. 이분이 효과를 느끼지 못한 것은 신체의 산소 이용률이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오르지 못했음을 설명합니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이 저혈구의 변형성을 개선하는 역할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예로부터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혈구 변형성 외에 산소를 영향주는 다른 요소가 있다. 사실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요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산소를 영향주는 어느 요소든지 차질이 있으면 우리의 신체는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고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없거나 심지어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분이 35일 뒤에 올린 추가 평가를 살펴보고 산소를 영향주는 다른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일 뒤 추가 평가. 고객 상담을 받고 설명서대로 평소에 끓이던 식초도 반찬에 넣어 먹고 위가 안 좋기에 설명서대로 비타민 B12도 먹고 장이 안 좋기에 아연을 보충하는 제품도 더불어 같이 먹었는데 4주 지나니 점점 잠이 많아지고 잠도 깊어졌다. 이렇게 4, 5일 지나더니 잠자는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도 거뿐해지고 뇌도 많이 맑아졌다. 이분은 여러모로 문제점을 가진 아주 대표성을 가진例입니다. 사실 처음 한 주일 동안 뭐뭐뭐뭐 소프트젤의 효력을 받아서 저결구의 변형성이 좋아졌지만 저결구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체의 산소 이용률은 느낄 수 있을 정도만큼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젤을 먹든 안 먹든
느낌상으로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변형성 외에 저혈구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이분의 예로부터 본다면은 식초, 비타민 B12, 아연 등도 저혈구에 영향을 가집니다.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혈구는 골수에 저장되어 있는 줄기세포로부터 발육해서 태어납니다. 이것을 재생이라고 합니다. 발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양이 개입되는데 쉽게 생기는 문제점이 몇몇 있습니다. 첫 번째, 식초의 중요성. 저혈구의 발육 과정에서 많은 단백질이 참여됩니다. 그 중에 많은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제 노릇을 완수하려면 먼저 아세트산과 결합해야 하는데 이것을 아세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세트산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식초의 주요 성분이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자주 먹으면은 단백질들이 아세틸화 잘 돼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에 저혈구의 재생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러기에 평소에 반찬에 식초를 둬서 즐기는 습관은 저혈구의 재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간장에서 대사되어 최종 식초와 같은 아세트산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술을 자주 마셔도 식초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시면 간장의 부담을 올려서 간장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때는 많은 유리기를 유발하고 그러면 저혈구의 변형성이 나빠지기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니 술을 항상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술을 끊는 분들도 많은데 술을 끊는다면 꼭 반찬을 통하여 식초를 자주 보충해야 합니다. 술과 식초 중에 하나는 평생 꼭 자주 드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우의 신뢰처럼 평소에 식초도 안 드시고 술도 안 드신 분들이 단순히 이 뭐뭐 소프트젤을 먹어서 저혈구 변형성을 높여도 신체에서는 산소가 충분하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식초의 중요성을 모를 때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부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성미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몇 년에 쌓은 그런 성공적인 신뢰와 실패된 신뢰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석하고 학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해서 끝내 식초의 중요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젤을 먹었지만 아무 느낌이 없는 분들과 상담해가지고 평소에 식초도 끓이고 술도 안 드시는 분들에게 식초를 일부러 드시라고 권장했습니다. 과연 20일 정도 넘으니까 뇌가 맑고 힘이 생기는 느낌이 온다는 그런 피드백을 줄줄이 받았습니다. 식초는 단백질의 효율을 높여 저혈구의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태어나는 저혈구의 수량은 너무 적잖아요. 전체 저혈구량의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한동안 드셔야 그 효과가 누적돼 가지고 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의 역할을 몸으로 느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20일 이상은 지나야 차차 느낌이 옵니다. 그래 처음으로 드릴 말씀은 인체의 거의 모든 기능은 단백질이 완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의 효율성은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기에 식초는 온 몸의 모든 세포가 완활하게 작동되도록 영향을 줍니다. 즉 인체를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식초는 윤활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윤활유는 휘발유처럼 에너지를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에너지를 대폭 절약해 주죠. 많은 분들은 식초는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식초를 즐겨 먹는 습관은 한평생 지켜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신음식을 끓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습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곁에 술도 안 마시고
신음식도 끓이는 분들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런 분들은 모두 건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요. 또 보통 이상한 만성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제일 좋은 약이 바로 식초입니다. 비싸다고 좋은 약이 아니라 몸에 모자란 것이 항상 제일 좋은 약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식초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위에 병이 있을 때 식초를 먹으면 위가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병 환자들은 일부러 식초를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들도 식초는 산성이라서 위막을 자극하기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우리의 위는 유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유산의 산성은 식초보다 거의 100배 강합니다. 둘째, 사람마다 유산의 양은 1500cc 됩니다. 그런데 한 숟가락 정도의 식초는 7cc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뻔히 알리지 않습니까? 반찬에 식초 한두 숟가락 넣어서 먹는다고 해서 유산의 산성 변화에 주는 영향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제기되겠죠. 식초를 먹으면 유산의 산성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은데 왜서 위병 환자들은 식초를 먹으면 막 위가 아프던가 또는 뭐 다른 편치 않은 반응이 올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그 단백질이 담당한 일을 효율적으로 완수하게 도와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바로 식초를 먹어서 위벽에서 흡수되면서 위벽 세포 내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위벽의 기능을 올려준 결과 위의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아픔이든가 또는 다른 느낄 수 있는 편치 않은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식초를 먹은 후 위에서 생기는 불편한 반응은 위가 좋아지는 반응이란 말입니다. 위병이 심하신 분들은 반응이 클 수 있는데 시작 때 식초의 양을 많이 줄여 드시고 그 뒤에 조금씩 올리면 좋겠습니다. 피는 건강에 대해서 항상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에 좋다는 음식은 언제든지 꼭 드셔야 합니다. 누구는 혹시 이런 불편한 반응 없이 나아질 수 없냐고 궁금하실 텐데 저희 경험으로는 수많은 만성병의 회복은 불편한 느낌이 먼저 앞섭니다. 이것을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호전 반응은 이런 불편한 느낌 또는 그 증세가 발병 때보다 한결 더 심해지는 형식으로 찾아오는데 그 원인은 다음의 강의 미소순환 장애의 형성 원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병이 아무런 고비를 넘지 않고서 나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전 반응이 바로 이 넘어야 할 고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병은 식초 외에 또 다르게 혈액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비타민 B12. 사실 적혈구의 발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만약 평소에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면 다른 비타민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무슨 병이 있어도 오랫동안 음식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B12는 좀 특수합니다.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보통 비타민 B12의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B12의 흡수는 내인자라고 불리우는 성분이 필요한데 이 성분은 위의 표면에 덮여있는 점막에서 분비합니다. 위병이 있을 경우 이 점막이 건전치 못하여 이 내인자의 합성과 분비에 차질이 생기기에 비타민 B12의 흡수가 영향받게 됩니다. B12가 부족하면 적혈구의 발육은 차질이 생기고 온몸의 산소 이용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유병을 앓기 시작해서부터 신체가 전면적으로 안 좋아지는 도리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할 경우 적혈구의 사이즈는 10 마이크로미터를 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사이즈는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덩치가 한결 더 커졌기 때문에 변형성이 아무리 좋아도 적혈구는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신체는 산소를 제대로 얻지 못하기에 저산소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은 그분이 뭐뭐 소프트젤을 먹고 4주 동안 아무런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적혈구의 발육이 잘못됐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는 원인은 바로 유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B12가 부족할 경우 종합 비타민 제품으로 때우면 안 됩니다. 종합 비타민 제품들이 포함된 B12의 양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단순한 B12 제품을 설명서 따라 드셔야 합니다. B12는 적혈구의 발육 과정에서 역할을 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발육을 마친 적혈구의 양은 전체 적혈구의 0.8% 뿐입니다. 그러니 31을 거쳐야 전체량의 4분의 1을 갱신하는 셈입니다. 그러기에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가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관찰해온 경험이라면 보통 30일 뒤면은 B12의 효과를 신체 자체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B12를 너무 많이 흡수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잘 따르세요. 세 번째 문제는 아연. 아연은 신체의 신진대사에 여러모로 개입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혈구가 산소를 푸는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혈관 속은 적혈구가 산소를 푸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적혈구는 어떻게 산소를 풀까요? 마치 트럭이 짐을 풀려면 크레인 같은 장비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산소를 풀려면 또 특수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산소를 푸는 데 필요한 그 장비가 바로 아연이 포함된 효소입니다. 이 효소의 이름은 탄산탈수 효소입니다. 그러면 적혈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소를 풀까요? 적혈구 속에 있는 히모글로빈이 산소병처럼 산소를 품고 있다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히모글로빈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산성 환경에서는 히모글로빈이 산소를 제절로 풀어놓습니다. 히모글로빈은 적혈구 속에 있기 때문에 적혈구 속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면 히모글로빈은 자동적으로 제가 품고 있는 산소를 놓칠 것이죠.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계란 모양이 적혈구입니다. 지금 이 적혈구가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서 지금 모세혈관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혈관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 CO2. 이 이산화탄소는 이 모세혈관 밖에 있는 조직세포들의 신진대사 산물입니다. 그래서 조직세포들이 포도당을 흡수하고 포도당을 태워버리면 이런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이산화탄소가 적혈구 속에 들어가는데 이 적혈구 속에 들어가면은 이산화탄소가 적혈구 속에 있는 물과 결합해서 탄산을 형성합니다. 무엇이 탄산이냐? 여기 H 플러스 보이죠? H 플러스가 산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H 플러스와 이 HCO3 이 두 개를 탄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각형 모형은 히모글로빈인데 만약에 이 H 플러스가 많이 생기면은 이 히모글로빈은 제가 품고 있는 산소를 자동적으로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해서 아연하고 아무 상관없죠. 탄산 탈수 효소와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이 점은 물어보세요.
방금 여기서 이 이산화탄소 CO2가 물하고 결합하면은 탄산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그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CO2 탄산, 물은 H2O로 대표합니다. 그래서 얘 둘이 결합하면은 탄산을 형성합니다. 그 중에서 H 플러스가 산성을 대표하고 H 플러스가 많을수록 산성이 더 강하고 이 히모글로빈이 산소를 더 빨리 더 철저하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속도는 누가 결정하냐? 바로 탄산탈수 효소입니다. 탄산탈수 효소는 이 반응 속도를 1000만 배 이상이나 높여줍니다. 그래서 만약 이 탄산탈수 효소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탄산을 형성하는 반응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히모글로빈이 산소를 너무 느리게 놓치던가 속도가 너무 느리게 놓치던가 또는 철저히 놓치지 못한 채 모세혈관 속을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조직세포는 산소를 적게 얻고 결국은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산탈수 효소는 아연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효소입니다. 그래서 금속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연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연이 부족하면은 탄산탈수 효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히모글로빈이 산소를 푸는 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둬야 할 것은 아연제의 효과는 아주 빠릅니다. 당날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적혈구와 산소를 2005년부터 오늘까지 10년 동안 줄곧 연구해 왔는데 아연의 중요성은 최근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 제 딸님이 계속 잠이 많고 정신이 들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는데 뭐뭐 소프트젤을 먹여도 별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평소에 음식 습관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 한창 발육할 때라서 잠이 많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잠도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장도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진 받아도 별로 짚을 수 있는 원인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직접 보고 온 경험으로부터 가진 신념이라면은 바로 거의 모든 만성병은 저산소증이 빚어 놓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딸님의 그 장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 장이 안 좋은 것도 역시 저산소증이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의심입니다. 그리고 제 딸님이 잠도 너무 과하게 많은 것을 봐서도 몸에 산소가 부족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꼭 어떤 영양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종합 비타민제를 먹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점심쯤에 학교에서 울면서 배가 아프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쉬게 했습니다. 결국 집에 와서 배가 아픈 증세는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보통 만성병이 나아질 때는 먼저 증세가 심해지는 현상이 앞서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런 현상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딸님이 잠시 동안 배가 아프는 것은 그 장이 호전되는 반응이 아니라고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신체의 산소 이용률이 올라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종합 비타민을 먹어서 산소 이용률이 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영양이 보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산소 이용률이 과연 올랐다면은 정신 상태도 좋아져야겠죠. 그래서 저녁에 정신 상태는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딸님은 정신이 좀 좋아진 것 같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서 또 물었습니다. 정신 상태가 어떠냐고. 그랬더니 정신이 좋아진지 아닌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첫째,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 산소 이용률이 분명히 올랐지만은
아주 뚜렷이 옳은 것은 아니다. 둘째, 종합 비타민 속에 포함된 어떤 성분이 역할을 놀았기에 약을 먹은 이튿날 어느 정도 차도를 가져왔다. 세 번째, 그 성분의 효과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나타냈다. 그러니까 적혈구의 발육과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적혈구의 발육과 관계되는 문제라면 약을 먹고 이튿날에 느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리가 없습니다. 적혈구의 발육과 상관되지 않으면 비타민과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있는 미량 금속 성분이 역할을 놓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계산을 한 후 이튿날 약국에 가서 아연 보충제를 사서 딸님에게 먹였습니다. 아닐세나 당날 밤중 거의 12시 돼서 저희 전화에 딸님의 메시지가 날아와서 수학 문제를 묻는 거예요. 저는 인차 왜 아직 자지 않냐고 물으니까 딸님은 잠이 오지 않는다 합니다. 정신이 아주 좋대요. 원래는 숙제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잠이 많았는데 아연 보충제를 먹고 당날에 밤 12시가 돼도 잠이 안 온다. 이게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까? 딸님의 신체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를 보면은 꼭 아연이 부족한 탓이겠죠.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는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는 원인은 많은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장이 안 좋을 경우입니다. 제 딸은 아마 작년부터 장이 안 좋아서 아연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탄산탈수 효소가 적어지고, 그러면은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정신이 들지 않고 잠도 너무 많은 모양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니 장의 질환이 더 심해지고, 장이 더 안 좋아지니 아연이 더더욱 부족해집니다. 결국 악성순환에 빠진 겁니다. 아연 보충제를 먹고 있는 저희 딸님은 지금 매일매일마다 소녀로서의 활기를 띠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옛날의 잠꾸러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습 성적도 많이 올랐고요. 장은 많이 좋아졌기는 했는데 아직 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장의 어느 부위에 미소순환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이상 설명해 드린 내용을 되살펴 보신다면 사실 피에 좋은 모든 영양은 음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식초는 당연히 음식이죠. B12를 포함한 모든 비타민은 음식을 통해 얻을 수 있죠. 아연은 육류와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혈구 변형성에 좋은 식품은 녹차입니다. 중국 티베트 같은 고산지대의 주민이 평생 동안 차를 떠나서 안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삼도 역시 적혈구의 변형성에 좋고, 운동도 적혈구 변형성에 좋고, 피곤할 때 즉시 쉬고, 그리고 깊은 수면도 적혈구의 변형성에 좋습니다. 개괄해서 말씀해 드린다면 음식을 가리지 말고 생활 습관이 좋아야 피가 좋고, 따라서 온몸이 건강합니다. 대부분 만성병, 현대병을 놓고 말한다면 지금 병원에서 하는 일이 잠시 동안 병의 증세만 잡아놓는 것이지 병의 원인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를 마친 후에도 병의 원인은 역시 남아있고, 다만 증세가 치료 전보다 약간 완화해졌다 뿐입니다. 왜서 그럴까요? 원인은 간단해요. 많은 현대병, 만성병의 원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대사회는 저산소증 현상이 구석구석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산소증은 꼭 다양한 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벌써 공인받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회는 꼭 저산소증으로 빚어진 질병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존재하는데 병원에서는 저산소증을 중시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은 필연코 저산소증 때문에 빚어진 병들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어찌 병이 치료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류는 새로운 건강관념을 세워야 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최고 품질의 혈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가 충분히 좋아지면 온몸에 산소가 넘치게 되고, 따라서 전반적인 건강을 달성할 수 있기에 나이가 드셔도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기에 의료 비용도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피가 좋으면 쉽게 늙지도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갱년기도 많이 뒤로 미루어집니다. 사실입니다. 피가 좋아지면 몸이 젊어지니까 갱년기도 당연히 뒤로 미루어지겠죠. 피에 좋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최고의 혈액 품질을 가져서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저는 혈액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가 좋아질 때 건강상 어떤 도움을 가져올지 몇몇 실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진술은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은 환자들의 피드백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은 적혈구 변형성을 최선으로 회복해주는데 특효를 가집니다. 첫 번째 例,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드신 지 아직 한 병도 되지 않았는데 어머님을 1년 넘어 괴롭힌 아랫다리 간지럼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두 번째 例, 여러 번 구입했음. 갱년기 증세가 많이 좋아졌고 눈앞이 다시 아물거리지 않는다. 세 번째 例,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은 지 2년 된다. 올해의 신체 검사 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면 1. 간 낭종 수량이 작년의 4개부터 1개로 줄어졌고 2. 콩팥의 낭종은 작년에 2개였었는데 완전히 사라졌다. 3. 지방간은 작년에 엄중급이었는데 올해는 중급으로 내렸다. 4. 심방조기 수축 증세는 사라졌다. 5. 체중이 5kg 내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건강제품입니다. 네 번째 例, 수많은 건강제품을 먹었지만 아무도 뭐뭐뭐뭐 소프트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빠르다. 먹는 첫날 눈을 감고 뜨고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었고 잠도 더 안 좋았다. 그러나 머리는 한 알 먹자마자 멍하지 않았다. 옛날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가슴이 떨렸는데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 정력이 많이 좋아졌고 다시 쉽게 피곤하지 않았다. 몸도 옛날처럼 추위를 타지 않고 밤에 잘 때는 온몸이 더워진다. 식은땀도 사라지고 음주의 량도 늘어졌다. 다섯 번째 례, 나는 오랫동안 저혈압에다가 빈혈이다. 아침에 잠 깨면 양측의 어깨 주변이 쏘며 아프다. 온몸에 산소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박사 공부할 때 오랫동안 서재에 머물러 논문에 관해 깊은 생각을 해야 하곤 했다. 그때마다 방 안에 답답한 느낌이어서 뇌산소제를 먹어야 했고 심지어 고압산소실 치료도 반달간 했다. 나의 서재는 1년 사시절 동안 창문이 열어져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공기 중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다. 최근 1년 졸리지는 않지만 계속 하품이 나오는 증세고 정신 상태도 안 좋으며 숨이 차고 가슴이 떨리며 답답한 느낌이 지속되었다. 맡은 일을 내가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는 원인은 굳센 의지와 온갖 건강식품을 달면서 지탱해온 탓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뵙고 약도 수없이 먹었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사기 전 벌써 악요, 종합 비타민을
먹었고 일부러 식초를 많이 먹었다. 9일날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받고 당날 하나를 먹었는데 이튿날 오전 극히 심한 피곤과 어지럼증이 있었고 그 뒤에 뇌가 맑고 깨끗하며 온몸에 산소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이튿날 한꺼번에 세 알 먹었는데 몸이 많이 편안해졌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세가 많이 좋아졌다. 여섯 번째로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고 모르는 사이에 비염이 나왔다. 그 전에 여러 번 병원에 갔어도 소용없었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은 속에서 겉까지 신기하다. 일곱 번째로 이번 화요일 병원에 가서 남편의 콩팥 기능 검사를 했는데 오줌의 미량 알부민 수치마저 정상치로 회복되었다. 즉 남편의 만성신장염이 완치되었다. 여기서 첨부로 말 한마디를 버텨야 하는 것은 이분의 남편은 오래된 만성신염에다가 나이는 80 다가옵니다. 계속 여덟 번째로 세 병째다. 첫 병 먹을 때 신체의 반응이 제일 강했다. 온몸에 원래 편치 않던 곳에 다 반응이 있었고 몸도 쉽게 피곤을 느꼈다. 두 번째 병을 먹을 때부터 차차 호전되었다. 특히 작년 겨울에 있었던 작은 손가락의 마비증도 거의 다 나았다. 밤에 오줌 누는 습관도 거의 없어졌다. 옛날에 다른 약을 먹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먹으면 좀 낫고 약을 띄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갔었다. 아홉 번째로 먼저 한 병 사서 3, 4일 먹어봤는데 정신이 좀 좋아진 듯 하다. 특히 공기가 안 좋은 방에 있어도 다시는 머리가 어지럽지 않다. 열 번째로 여러 번 샀다. 며칠 전 피를 검사했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치를 기록했다. 진심으로 좋은 제품이다. 11번째로 아들이 공부하느라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동안 고압산소실 치료까지 받았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이틀 먹고 분명히 그때 고압산소실에서 느꼈던 산소의 맛이 있었다 한다. 12번째로 며칠 간격으로 량을 올려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고 있는데 한 병을 다 먹으니 혈압도 내려오고 뇌열도 사라졌다. 벌써 몇 년이나 매운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때는 심지어 해바라기도 먹지 않는데 늘 뇌열이 심해 혓바늘이 일어나고 아픔에 시달렸다. 그때마다 약을 먹으면 좀 낫고 약을 끊으면 또 일어나곤 했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은 지금은 끝내 뇌열 문제를 해결했다. 정말 기쁘다. 13번째로 며칠 간격으로 량을 올려 먹었는데 귀 울림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아버지는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드신 지 한 병 넘었다. 지금 잠도 깊고 얼굴색도 좋아졌고 힘이 생겼고 심장도 떨리지 않고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은 이름난 제품도 아닌데 생각 밖에 아버지의 큰 문제를 해결했다. 병이란 게 그렇습니다. 약을 맞게 쓰면 쉽게 치유되고 안 맞는 약을 먹으면 아무리 비싼 약이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임상의학에 대해서 이해가 못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 고혈압, 심장병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혈액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의사들은 혈액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뇌를 이만큼 들고요. 그 뒤에 가서 다른 시리즈에서 그 테마 맞게 그 뇌를 선별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의 강의를 다시 습득해 봅시다. 이 빨간 게 다 산소를 영향주는 저혈구의 요소들입니다.
그래 이 요소 중에 어느 하나가 문제돼도 저산소증을 일으키고요. 이 저산소증이 일으키면은 뭐 통증, 불면, 다양한 뇌질환, 고혈압, 심장병, 비만, 당뇨, 그리고 간장, 콩팥, 비상 등 문제가 건강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 속에서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은 뭐 적혈구 수량. 그런데 적혈구 수량은 뭐와 관계돼요? 평소에 음식 중에서 식초를 많이 드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히모글로빈은 산소를 포착하고 품고 있는데 딱 저기 산소병이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히모글로빈이 좋으려면 반드시 철 성분이 충분해야 돼요. 철 성분은 평소에 만약에 육류를 드신다면 철 성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류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 흑색 음식이요. 흑색 식품. 예를 들어서 흑미 또는 모기버섯 같은 거 그것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철 성분을 보충받아야 히모글로빈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적혈구 발육 중에서는 비타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을 가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연, 탄산탈수 요소와 관계되는 아연이 있습니다. 탄산탈수 요소는 저기 적혈구가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다음에 산소를 풀 때 쉽게 빨리 산소를 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탄산탈수 요소는 아연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연은 만약에 장이 안 좋다면은 아연 보충제를 드셔야 합니다. 만약에 장이 정상이라면은 무슨 육류고 생선에는 아연이 충분합니다. 방금 적혈구 발육할 때 얘기할 때 다양한 비타민인데 음식을 가리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위가 안 좋다면은 저기 비타민 B12를 별도로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흔히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적혈구 변형성입니다. 적혈구 변형성은 고지방혈 또는 고혈당 유리기가 이 적혈구 변형성을 조성하는데 변형성을 내리게 하는데 그러면 저산소증입니다. 그런데 지방혈과 고혈당이 조성한 적혈구 변형성 문제는 지방과 혈당이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변형성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유리기가 적혈구 변형성을 파괴할 때는 악성순환이 생깁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보통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유리기가 많이 생겨요. 유리기는 적혈구 변형성을 악화해가지고 적혈구 변형성이 내려가면은 저산소증이 됩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이 되면은 또 유리기를 많이 유발합니다. 그러면 유리기는 또 한결 적혈구 변형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악성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 변형성 유리기가 조성한 적혈구 변형성에 대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항산화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인들은 항산화제 제품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은 뭐뭐 소프트젤도 역시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적혈구 외에 산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혈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적혈구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제공하죠. 그래서 만약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문제 생긴 그 혈관 아래목에 위치한 조직세포들이 저산소증에 빠지면서 다양한 현대병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증, 불면, 뇌질환, 고혈압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음의 강의에서는 혈관을 설명해 드렸는데 주로는 미소혈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의 제목은 미소혈관 장애의 형성 원인입니다. 거기에서 미소혈관 장애가 형성되는 원인과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의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